제 고향은 삼척구 원덕면 임원님. 변변치 않지만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늘 배운 건 없지만 정직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남한테 해코질 한 번도 안 하고 제 앞만 움직여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 땅이 제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애원을 했는데 하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속이 문드러질 지경인데 이젠 제가 살인자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3.1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강원도 삼척에서 일어났던 자생적 농민 항일 투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1914년 임원리의 그날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먼저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전문가입니다.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어서 오세요.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오늘 주제가 삼척인데요. 삼척에 또 수년간 거주를 했던 우리 김소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의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이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문 남성들에게 아주 수많은 그 초코 과자 선물 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날 되면 저는 손이 모자라요. 네, 너무 네, 선물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래떡 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임원리의 그날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1월 11일이. 도대체 11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914년 11월 11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임원리에서 임야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본인 그 청량기사가 우리 그 임원리 주민들에게 맞아서 이제 세상을 뜬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914년.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1910년에 우리가 보통 한일 병합, 합방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부를 통한 그 조선에 대한 이제 식민지 지배를 실시하는데 군사적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무단 통치라고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진행하는데 조선 총독 같은 경우도 무관 출신을 임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헌병 경찰제라고 그래서 일반 경찰이 아니라 거의 군사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동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조선 총독 같은 경우는 천황 직속이라서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게 되게 됩니다. 1914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1914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세계 대전이 있었죠. 네. 세계대전. 그럼요. 1914년도에 7월 28일인가 그때 전쟁이 터졌는데 예. 이 전쟁이 그야말로 세계 대전이었죠. 그 세르비아 사라예보 그 수도에서 그 테러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 우연한 일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전쟁은 11월 11일 끝났어요. 예. 멋있잖아요. 11일. 네. 근데 그 유럽 자체가 그 전쟁 인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많았어요. 예. 사라진 왕조도 많았고, 이 완전히 사회가 뒤집혔다고 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유럽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격변의 시기였고 요동쳤던 시기였는데 우리로서도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914년 11월 11일에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 삼척 임원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먼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그날의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1914년 11월 13일자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돼 있다. 강원도 삼척군 읍내에 극악무도한 조선인 천여 명이 작당을 해 돌과 나무로 사람을 구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 조용! 요즘 우리 대일본 제국에서 하는 일은 국유림과 사유림을 정확히 측량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들 불만이 극에 달해 항의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허나 무지하여 생긴 일이라 생각해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을 천하께 감사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 앞잡이 같은 저건 아이고 죽겠어. 자, 여기 우리 하나조상이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우리 대일본 제국에서는 선진 기술을 총동원하여 올바르고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으문이다. 아이 콧보라 씨 부리는 거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엉뚱하게 측량해 놓고서는 뭐가 정확하다는 거요. 아유 이건 농간이야. 농간. 농간이 아니문이다. 국유지라서 국유지에 따로 편입해 놓은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무니까? 아니 여기가 누구 땅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 눈 두고 이 내 땅을 뺏기라는 거요 뭐요. 조용히 해! 흥분한다고 억지가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오해를 풀어준다고 하면 들을 것이지 어디서 이렇게 따박 대드는 것이냐? 아니 수억 차례 그렇게 재측량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알아하느니 어찌라는 겁니까요? 뭐라고? 우리가 안 들어 먹었으니까? 그래. 잠깐. 형님, 저 사람 뭐예요? 뭐? 이거 뭐야? 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겨?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니문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이게 이러니까 더 수상한데? 이리 와! 이리 줘! 왜 이러십니까? 이리 줘! 왜 이러십니까? 이리 와! 아이 그건 제 거의 문이다. 제 거의 문이다. 동네 사람들! 이놈이 이 사진기로 동네 사람들을 다 찍고 있었습니다요! 이 고위한 놈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설명인지 뭔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작당을 부리던 이 사진기로 이걸 찍어서 누구 찍으려고? 너 잘 만났어 너. 그래 이놈이 요즘 안 그래도 내가 품풀이 할 데가 없었는데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자, 뭔가 이제 사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가 일단 여기서 끝났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사진기나 필름은 다 뺏겼을 것 같고 그 사진 기사도 저 분위기라면 지금 무사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기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헌병 이제 그 임원진 네. 헌병 파견소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총독부 기사가 이제 그 각 주민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산 허리에서 일본 기사가 이제 그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 주민들은 그 사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기사를 잡아다가 이제 때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러자 일본 헌병 20명이 출동을 해서 예. 무차별 이제 사격을 하게 되죠. 네. 거기서 3명이 이제 죽게 되고 우리 국민. 예. 그 임원리 이제 주민들 이제 3명이 그 명이. 자리에서 죽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예. 아, 뭐 구타에 뭐 살해당하고 무차별 사격이고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 배경, 앞에 예. 있었던 좀 들어야 될것 일들도 같습니다.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 원동면 임원리에서 이제 1914년 11월 11일 날 구규림과 이제 사유림 그 경계를 이게 측정하거든요. 그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당하게 사유지가 구규림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임야조사 사업을 하면은 구규림이 되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그 이듬해 1915년 4월 달에 매일신보에 4차례에 걸쳐서 이게 게재가 됩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삼척 폭동 사건이라고. 그 총독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폭동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국유지,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국유지로 많이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예. 어떤 데는 뭐 찾아가 가지고 여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인데. 예. 그 국유지로 편입되는 거 이거 바로 이제 고쳐달라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관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예. 사실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를 병탄한 거죠. 강제로 그냥 빼앗은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추진했던 일이 바로 이 토지 임야 측량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한 행위잖아요. 네. 당시 일제가 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토지조사 사업하고 임야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권, 조선총독부의 어떤 그 경제적 물적 기반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네.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생산은 다 농업 국가로서 농업 예. 생산이 기반이었죠. 그 주민들의 90%, 국민의 90%도 다 농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민지 총독부로서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토지로부터 어떤 조세를 걷어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세 기반을 확보하고 조선 시대에 이제 누락되었던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다 이제 싹 조사해가지고 다 세금을 걷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조선 시대보다 한 80% 이상, 그 전보다 한 80% 이상 땅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세 수입이 한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이제 당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물적 토대입니다. 또 임야에서 말하자면 이제 나무도 이렇게 갖다 쓰고 땔감도 얻고 또 뭐 가축도 키우고 뭐 비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임야라는 건 사실은 공유지죠. 어떤 촌락과 마을의 공유. 그 임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조선 시대는 산림과 천택은 이거는 이제 민과 공유하는 거다. 국가 거나 개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같이 쓰는 거다라는 이런 개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임야라는 막대한 재원, 산림 이런 것들을 이제 눈독을 들여서 그런 걸 지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를 이제 국유지화 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총독부의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토지조사 사업하고 임야조사 사업 측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일단 임원리의 그날을 돌아봤을 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그 산을 강제로 뺏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뭐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하나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죽어요. 예. 그렇죠? 싸우면 죽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나중에 싸우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임원리 주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셈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앞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좀 그렇죠. 과격한 행위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사실은 일제가 이제 조선을 병합하려고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1910년 합방 전에부터 이미 전국 각지에서 그 항일 의병하는 그 의병군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륙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이제 보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임원리 주민들도 그런 과거 일본인들의 행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결과 우리의 국민들이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많이 잡혀가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하여튼 뭐 재판을 일단은 통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검거가 됐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조상들의 모습, 그분들의 그 재판정을 그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 그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해 보시오. 삼척군 임원리 주민들이 토지 측량에 이유 없이 불만을 품는다 하여 측량기사가 총독부로부터 직접 출장에 나와 오해를 풀고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그저 기록으로 남기고자 사진을 몇 장 찍고 있었는데 포악한 조선인들이 작당을 하고는 돌과 나무로 사람을 폭행하고 숨지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나 이거 말만 들어도 답답하문이다. 답답해. 조선인들은 어쩔 수가 없으문이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설명들을 하는 건지. 그래, 변호인은 뭐 할 말이라도 있으니까. 예, 뭐 우리 검사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지라 사건 개요는 다 밝혀진 것 같습니다요. 변호사님, 왜 변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그 조용히 못하니까 뭘 잘했다고 나불대는 겁니까? 이자들이 그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폭행을 일삼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경객표에 쓰는 양철 그릇을 엎어뜨린 후에 측량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난타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협박을 가해 두려움에 떨며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뭔 소리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명하느라 하소연하느라 바빴지 누굴 협박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예로부터 워낙 우기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인지라 평소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 경계 표식을 깨부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요. 변호사님. 그런데 사망하던 그때 경찰서장도 있었고 헌병 상등병도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걸 막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진 한 장 박히면 다 끝장이 난다고 보조기사를 끌어내려서는 망치로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차고 끔찍했지요. 이런 그래서 헌병 24명이 출동을 하여 무차별 발포를 했지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요. 저희 마을 청년들도 3명이나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요. 맞을만 했지 그래요. 저 양반 누가 부른겨 저거. 그거 됐고 더 들으면 뭐합니까? 무섭기만 하문이다. 다음 나왔으문이다. 자, 판결하겠으문이다. 다들 정숙하시오. 형사소송법 제165조 본문 동 제1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문이다. 폭동 수모자로 압송된 27명 중 3명 무죄. 3명? 그럼 나머지는요? 조용히 하시오. 나머지 24명은 6개월에서 최고 7년형에 처하는 바이오. 7년? 그것도 24명이나? 그래도 내 덕분에 많이 줄었어. 사형 아닌 게 어디야? 사람을 죽였는데. 저희가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시끄럽고. 자, 이제 복역할 준비나 잘 하시오. 나는 가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아이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억울해요. 아이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부당한 측량으로 사유지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죄인까지 돼버린 주민들에겐 반일 정신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이후 우리 임원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 지역의 이제 유민들은 일본의 그 헌병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아주 그 맹렬하게 규탄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일본은 이제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헌병을 동원해서 유림들의 그 본거지 황희정성을 모신 산양서원을 불질러 없앱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재판을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 영동지방에서 재판은 어디 가서 받는가 하면은 함흥에 가서 받았습니다. 예. 함흥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에 가서 받거든요. 예. 함흥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27명 중에서 3명은 이제 무죄를 풀려나고 그 다음에 24명이 최고 7년에서 6개월까지 이제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뭔가 하면은 복역하고 이렇게 풀려났지만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네. 몇 해 안 돼서 다 죽게 됩니다. 네. 보면. 아주 그 엄청나게 그 고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예. 우리 조상들의 항쟁을 기리기 위한 단체도 지금 발족이 된 상태고 예, 됐고,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 임원리 주민들은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세미나 발표를 하고 예.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만 그 사건 네. 뭐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제 기억으로 그렇죠. 그분들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일본 헌병들이 불살라 없앤 이제 산양소원 예. 이게 2002년도에 다시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예. 이게 불과 뭐 100년 남짓한 세월 전에 있었던 네, 일이기 네. 때문에 한 두 대만 거쳐도 생생한 얘기로 지금 네, 네.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네요. 한두 명이 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복역 후에 출소한 후에도 이렇게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예. 수십 명이 결국은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 그 일본인들의 그 악법을 보면은 우리가 갑오개혁 때가 되면 이제 퇴장 그런 걸 없애거든요. 네. 근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퇴장형을 이제 다시 시행합니다. 90대를 때리는데 한꺼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30대씩 이렇게 나누어서 때립니다. 예. 임원리 그날 사건이 이제 토지를 일제가 강제로 뺏으려다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뭐 토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후에 임야들이 다 어떻게 되죠? 임야 조사 사업이 행해진 이후에 자원, 지하 자원 수탈, 그다음에 산림 자원 수탈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강원도 하면은 태백 그쪽 가면은 탄광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광물 자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연탄의 매장량이 많았고 품질도 매우 우수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불화해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채탄을 하게 되면은 그 채탄한 것을 가지고 일본으로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원리 근방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다 죽변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죽변항에 이제 2,000톤 이상 되는 이제 화물선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삼척 일대에는 또 목재가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목재를 잘라서 품질이 우수한 것은 일본으로 실어갔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좀 좋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탄광의 이제 그 갱목 예. 그것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지요 보면. 예. 그래서 이 임야 조사 사업 끝난 후에 광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1914년 삼척 원덕 임원리의 그날 그 사건은 임야를 빼앗으려는 일제의 항거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독립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막 시작됐다고는 볼 수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의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지조사 사업이 일어나면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소작권, 경작권들을 이제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작농이 몰락하는데 더군다나 소작료가 증가합니다. 네. 당시 이제 토지조사 사업과 이런 그 총독부의 정책이라는 게 지주한테 유리하게 가면서 소작농들한테 불리한 이런 조건으로 가니까 사실은 그 심지 되기 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면서 네. 아주 빈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제국주의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당장 나의 삶을 파정시키고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피부로 제국주의를 체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부로 느낀다는 게 가장 강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은 삶 그 자체 속에서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규모는 크고 작은 게 있지만 전국에서 이제 도처에서 발생하게 되죠. 농민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크게 당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졌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임원리 농민항쟁은 3.1운동 그 이후에 공화국의 설립이라든가 이후에 운동을 끌어가는 하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의의가 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땅을 많이 빼앗기고 일제가 이런 뭐 토지조사나 임야 측량을 통해서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삼척만은 아니잖아요. 전국 국토에서 다 일어났을 일인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제가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네.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된 거는 이제 금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철광, 그 다음에 탄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되게 이제 캐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 시기에 10년대, 2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 쌀 증산, 그다음에 이제 조세 수입 같은 확보를 하고 특별히 이제 쌀을 계속 증산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이유도 이 소작인들은 농사져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주들이 이제 팔 수 있는 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주한테 유리하게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이 지주들의 증산된 쌀들을 일본으로 수출을 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국에서는 지금 자본 산업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농사짓던 농민들이 이제 노동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산업 사회 속에 이제 바뀌어져 나가면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산업 기반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본국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식량 자원들을 조선에서 확보한다라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죠. 예. 근데 우리가 산미 증식 계획 말 그대로 이제 산미 증식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 기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 내외 사정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일본인 기자가 쓴 거예요. 근데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상당히 많이 뭔가 결석을 하거든요. 그거 조사해 봤더니 뭔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 기록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고령토. 우리 김현수 아나운서는 고령토 하면 뭐 도자기 빚는 흙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령토를 먹었다 그런 얘기도 산미 증식 계획 그 시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그 앞에 서서때 보릿고개를 아주 어렵게 거쳤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쭉 기록을 보면요. 보릿고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네. 조선 그 앞으로 가면 충분히 이미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식량 생산 자체가 자급자족이 되는 단계로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 분배의 문제는 있을지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릿고개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
100년 남짓한 세월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날의 그 사건, 물론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 자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 우리 강원도 원덕 임원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일도 잊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곳 임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 원덕읍 임원리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와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유명한 임원리는 횟집 단지와 낚시로 유명한 농어촌 마을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그 본관 구계시가 최종적으로 그 흥분한 주민들에게 끌려 나와 가지고 뭐 기록에 의하면은 돌덩이, 몽둥이 등으로 아주 막 집단 구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 온몸에 창상이 생기고 특히 두개골이 부서지면서 그 절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 근처는 대부분 농경지였을 겁니다. 토지 측량에 대해 설명하는 일본인 측량 기사와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된 주민들의 대립.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눈앞에 선한데요. 결국 손해를 본 건 땅을 빼앗기고 무거운 처벌까지 받은 주민들입니다. 이때 그 설명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는데 어쨌건 하여튼 수백 명이 운집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 밀도라든가 관심도로 봤을 때 상당한 인원이 모인 정말 큰 사건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리에선 이 사건으로 모두 70여 명의 주민이 체포돼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중 폭동의 주모자로 구속된 27명이 재판에 회부되는데 24명이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죠. 이때 복역한 주민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역 유림들이 세운 인근의 산양서원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곳도 임원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야 측량 사건이 발생했던 그 무렵 이곳에서 일제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서원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강원도 관동지방에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황희 선생님께서 그 광곡을 풀어서 그 백성들을 구휼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한 사람의 그 아사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 이 지역 주민들이 소동사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동사를 서원으로 성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양서원에 일제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 임원리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농민 봉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사실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산양서원이 불탄 것은 1913년 4월 그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산양서원에 남아있는 각종 기록이라든가 묘정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작 그 임야 측량 사건에 의해서 본관 구계시가 살해된 사건은 그거보다도 약 1년 6개월 뒤인 1914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것이 매일신보 기사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산양서원 방화 사건과 임원리 측량 사건의 선후와 인과관계에 대해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하다 보복을 당한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당시 이 지역의 항일 정서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일제는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전국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습니다. 광복을 이루는데 그러면 일제에 빼앗겼던 토지와 임야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원래 주인한테 다 찾아서 돌려줍니까? 토지 이제 일본인 소유 토지가 있죠. 원래 이제 갖고 있는 땅 소유자들이 이제 개개인들이라 그러면 그걸 이제 함부로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제 일본인 공유지, 일본인 소유의 토지라든가 총독부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6년 동안에 이제 민족 운동들을 계속 해왔을 때 그 민족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몫을 역시 농민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국강령이라든가 이런 그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내세웠던 해방 이후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런 전망들을, 강령들을 제시하는데 이 강령들 속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령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주도적 역할들을 해왔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방된 조국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해방된 조국에서 뭔가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원칙들이 생겨나가게 되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1946년 3월 5일에 농지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일어나고 북한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선전으로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남쪽에서도 그럼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일본인 귀속 농지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지주들의 농지들을 이제 소위 자작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 유상 매수하고 유상 분배하는 형태로 이제 농지 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자작농화들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지 개혁에 대한 평가는 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해방 이후에 이제 경제 발전 중에 이때 농지 개혁이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동안 사실 최다민 선생님께서는 평소 시간 여행 강원에 비해서는 말씀이 좀 적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나라의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하시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아예 질문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반일 감정이 사실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에휴, 일본 2차 대전 끝난 지가 100년 아직 멀었어요. 100년 되려면. 그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어떻게 당했어요. 네, 세상에. 그렇죠. 남경대학살인가? 그 6일 동안 30만 명 죽였어요. 싱가포르는 한 달 동안 계획적으로 15만 명 죽였고 홍콩은 말도 못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이거는 우리 한국 문제만 아니라 그러네요. 한국을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은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돈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특별히 좋아할 이유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사과해야지. 무슨 사과? 30만 명 죽였으면 어떻게 사과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의 과거 인정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 그럼요. 사과는 전제는 불가능해요. 진심이 포함된. 사과는 불가능해요. 사과는 불가능할 정도의 업보다. 그 교재에, 그 역사 교재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미백 없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일본 정부는 일단은 인정해야 돼.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냥 무조건 사과하라라든가 인정하라라는 거 이제까지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의 많은 국민들도 선량한 그리고 잘 모르는 이제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제가 이제 중국의 난진 대학살 기억의 공간을 가가지고
너무 참혹한 사진 때문에 초반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뭐 거의 눈을 감다시피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서 아주 그 참혹한 모습에.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미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벌어졌던 일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 기억을 계속 환기시키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36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일제 시기가 우리도 굉장히 큰 고통들을 경험했던 시기인데 그 고통들을 기억하고 환기하는 뭐 요새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위안부 그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 계속 환기하고 또는 일본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저랬단 말이냐 이러므로써 사실은 인정하게 되는 힘들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난징 그 대학생 그 기념관을 보고 우리도 뭐 뭔가 계속 그걸 우리 스스로도 환기하고 또 일본인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여행 강원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가정 역사스토리 if. 오늘 바로 한 100여 년 전 그 시간 속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오늘 역사가정은 바로 그날 우리 지역 삼척 원덕 임원리의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먼저 김소영 아나운서는 그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일단은 저는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강해요. 예, 저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럼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흥분한 주민들을 조금 진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진정시키고 좀 훗날을 기약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장에서는 살고 보자. 살고 보자. 혼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김세영 아나운서는 살고 보자로 가겠다. 네, 같이 살자입니다. 같이 살고 보자. 최다미 선생님은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있었으면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같이 해서 그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 미리미리 그 상황에서는 저는 미리미리 무슨 총이고 무슨 무기를 마련했을 거예요. 저는 미리 무기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일본 군인들하고 싸워봤자 결과는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와서 죽이는 거야. 서서히. 게릴라전으로 일본 군인을 죽인다.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하겠다. 오늘 새로운 면을 또 발견합니다. 전 지독해요. 얼마 전 환갑을 지내신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박도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현재 저가 이제 그 당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는 거는 이제 최다미 선생님한테 맡기고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왜 임원리 농민 항쟁이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기록으로 이제 남기고 그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겨놓으면은 아마 이게 어떤 이론에 가깝다. 그걸 아마 후대 학자들이 훨씬 더 평가하기 좋지 않겠는가.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디테일한 기록. 여기서 지금 주민들은 일본 헌병과 지금 서로 대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옆에서 기록만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사진 찍다가 또 카메라 아까 저기 뺏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기록을 생생히 남겨서 일단 무력으로는 힘에 붙이니까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줘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기환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이프가 아주 무겁네요. 저도 가끔 이제 이 시기 이렇게 책들을 읽다가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거나 그러면 과연 내가 뭘 했을까? 정말 그 힘든 독립운동의 길을 과연 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내가 어느 정도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오늘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요. 여기 딱 그 상황이네요. 네.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일단 뜻으로는 이 이몰리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조금 더 먼저 나중에 이제 배워가지고 요 세대로 들어간 거로 치고 농민운동을 조직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몰리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농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싸워나가면서 3.1운동을 한 2-3년 좀 땡겨보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교수님 또 이런 면이 또 있으시죠. 예. 산속에서 사는 우리도 같이 해도 되나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에, 선봉에 소식했다는. 그러게요. 그때 기록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기록 담당원으로서. 행동하는 지식인의 그 대표적인 인물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사실을 또 기록해 놓으실 겁니까? 그 현장에 임기환 교수 선봉에 서다. 기록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에 동참은 하지 않고 기록만 하시겠다는 박도식 교수. 지금 이마에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정 좀 무거워서 제가 좀 웃으면서 좀 재밌게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말씀대로 그 시기의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도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하고 바로 대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정말 잊어선 안 될 한가하면서 흘렸던 우리 조상들의 피, 또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들 함께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시간여행 강원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